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나이 60줄에 들어서니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다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직접 겪게 되어서 신기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글솜씨가 서툴지만 잘 좀 봐주세요. 제 인생은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중간이었고, 제 외모도 딱 보통이었고, 그나마 공부는 평균보다 조금 더해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교 나오고서도 별다르게 특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그나마 특별했던 사건을 하나 찾아보자면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지역마다 집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선봐서 결혼을 올렸거든요. 주로 부모님이 주선해 주시는 게 대부분이었고, 가끔 가다가 지인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연애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왜인지 결혼은 다 선봐서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그냥 둥글둥글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하게 욕심부리는 것도 없고 뾰족하게 예민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리더십이나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수준에 맞게 살면서 좋은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서 주선해 주시는 선자리 나가서 괜찮은 여성분과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그게 부모님도 좋고 저도 좋고 선보러 나온 여성분과 그 집안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전에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교 때 한 번, 군대 제대하고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1년을 채 채우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에 나갔습니다. 최성남 씨?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뭐가 안 되려고 했던 건지 제가 선만 10번을 봤는데 전부 다 마음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만나자마자 제 외모가 실망스럽다는 티를 팍팍 내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하면 집과 차는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은 식사 자리 매너가 영 엉망이었죠. 10명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부모님은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따지지 말고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올리라고 성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 친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식을 올리니까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당시 제 나이가 29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외로 로맨티스트인 건지 뭔지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 인연이긴 한데 그날 제가 11번째 선자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행길이라 일찍 나간다고 나가긴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겁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꼭 잘 되라며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되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커피숍이 영 어색했습니다. 회사에서 선배들이 커피숍 갈 때도 뒤에서 멀뚱히 보고 저는 회사 정수기에서 물이나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대충 자리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가장 저렴한 걸로 시켰는데 그게 에스프레소였습니다. 그 쓰디 쓴 걸 시키다니 참나. 촌놈이나 한다는 실수를 제가 해버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커피를 기다리는데 제 주먹보다도 한참 작은 머그컵이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양이 적으니까 가격이 싼 거구나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다리에다가 커피를 촥 쏟은 겁니다. 방금 내린 커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양복을 입은 허벅지가 뜨겁게 적셔지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뜨거워요. 찬물 좀 주세요. 얼른요. 다른 남자 직원이 다급하게 찬물이 든 통을 가져와서 제 다리에 냅다 부어버렸고, 그제서야 저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자기 멋대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게 커피를 쏟은 그 여자 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 여자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바로 그게 지금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치료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선자리에는 가긴 갔습니다.
하지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다쳤으니 죄송하다고 하고 돌려보냈죠. 사실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제 다리에 커피를 쏟은 그 여자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자리를 정리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항상 그 여자 직원분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병원비를 낸다는 것을 됐다고 그냥 병원에 같이 가주기만 하라고 했죠. 당시 제게는 그게 엄청난 용기였고 패기였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저는 먹지도 못하는 커피를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그녀와 카페를 다니기 시작했고 커피를 전문가 수준으로 좋아했던 그녀는 카페를 같이 가주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그녀를 보면서 결혼은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찌릿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1년 연애하고 30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제 인생에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바로 제 아내겠네요. 흘러가는 대로 살던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꿈도 많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해에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매니저로 다니던 커피숍을 그만두었을 때 더 속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직 배도 부르기 전인 임신 4개월에 커피숍 점장이 임신했으면 쉬어야 하지 않겠냐는 눈치 아닌 눈치를 주었고 괜찮다며 버티던 아내는 결국 임신 5개월이 되기 전에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더 늦게 알릴 걸 그랬어. 축하받고 싶어서 말한 건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금방 극복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태교 더 열심히 하고 아이 잘 키울 거라며 육아 관련 책도 사서 보고 집에서 운동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외국 보니까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커피 만든다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말이죠. 아내는 임신한 그해 11월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그 다다음 해에 둘째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탄생하고 커가는 과정이 정말 신비롭고 황홀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 탄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운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감동은 나날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4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애가 둘이니까 8억. 회사원이었던 제 월급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말이에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혹시 대우가 더 괜찮은 직장이 있나 찾아보기도 했고 회사 사람들이 끝나고 한잔 하자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오기도 했고 매일 비슷한 맛의 반찬들이 가득한 값싼 구내식당을 애용했고 아내가 첫째를 낳기 전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경매를 한번 공부해볼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하다가 데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그냥 관뒀습니다. 제 배포에는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벌지만 남들보다 조금 덜 쓰면서 살자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진짜 알뜰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 100원 깎아달라고 하고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 옷은 항상 계절마다 두세 벌로 돌려 입었습니다. 여보, 옷 좀 사 입어. 그거 작년에도 입던 거 아니야? 이제 버리고 새 거 사. 아직 입을 만한데 뭘 버려요. 손빨래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입을 수 있어요.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힘들게. 그래도 나는 손빨래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이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인데 성별이 다른데도 둘째 딸아이 옷은 거의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흰옷은 전부 다 삶고 양말까지 손세탁하고 겉옷은 계절 바뀔 때마다 드라이해서 옷장에 넣어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니 첫째가 입던 옷들을 새 옷처럼 깨끗하게 둘째한테 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내는 둘째가 서운해할까봐 시장 간다고 하고선 집에서 나갈 때 옷을 봉다리에 넣었다가 도로 가져오며 사온 옷처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말이죠. 이러니 저도 덩달아서 더 악착같이 아꼈던 거죠. 그래도 그게 불만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에는 괜찮은 조건의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은 대리였지만 팀장급으로 일하면서 급여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았고요. 상사분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회식이 무슨 필수처럼 이루어지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과하게 업무를 시키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근도 거의 없었고 주말 근무는 아예 없었고요. 회식도 중요한 날 아니면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애들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직장이었죠. 대신 그 회사에서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성남씨. 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복지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상여금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원칙이 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실수? 뭐 괜찮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반복되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며칠을 일하건 몇 년을 일하건 그런 정 때문에 봐주는 곳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분위기를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서류 하나도 몇 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땐 그 말이 그리 무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저 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을 감싸지 않고 내칠 줄 아는 것도 회사의 경영 철학인 것이니 당연히 존중해야 했고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중학생 때 저는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급여도 조금 올랐고요. 여보, 너무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은 당신이 더 했지. 월급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도 곧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조금은 널널하겠어. 당신 옷도 좀 사 입고. 아유, 고등학생 되면 돈 나갈 거 더 많지 뭐. 딸도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더 열심히 모아야죠. 하하, 그런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은행 이자가 높을 때 아내가 저축을 꼬박한 탓에 살림이 힘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꾸준히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애들 대학교 등록금도 내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아내가 열심히 모은 덕에 애들 초등학생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진짜 지분은 화장실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테니까요. 대출금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생겼지만 말이죠. 그래서인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대출금 부담도 좀 덜어냈고 그때 아들이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공부도 곧잘해서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장으로 승진하고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학학원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미술학원 등록해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아들이 딱 고3 되던 해였어요. 그것도 3월. 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가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던 부서로는 신입 한 명 들어왔는데 남자였고 경력 전혀 없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다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무스를 가득 발라서 단정하게 넘겼고 양복도 주름이 잘 잡혀 있고 구두에는 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경직되어 있는지 회사가 아니고 군대에 온 걸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젊었던 시절이 생각나서 재밌기도 했고 또 제 아들이 생각나서 귀엽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도 언젠가 거쳐야 할 관문이었으니까요. 적응하기도 바빠 보이는 그 신입이 마냥 귀여워서 잘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말도 버벅거리고 어리바리하긴 했는데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신입을 가르치는 것보다
긴장 좀 풀으라고 달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도통 신입의 긴장은 풀릴 줄을 몰랐죠.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출장 가 있고 미팅 나가고 회의하고 해서 저랑 그 신입만 남아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괜히 그 신입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인지 뭔지 한참 진땀을 빼며 일을 하고 있길래 일도 배우고 바람도 쐬라고 할 겸 미팅에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리일 때 거래를 성사시킨 거래처라 저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가도 상관없는 자리였고 그 신입이 같이 간다고 한들 뭔가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자리였죠. 그래서 미팅 내내 저만 거래처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고 신입은 긴장한 채로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서야 신입은 긴장이 풀렸는지 깊은 숨을 내쉬더라고요. 긴장했어? 아, 예. 뭘 긴장해. 이대리랑 미팅 몇 번 나갔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 그 과장님과 함께 나온 적은 처음이시라. 아니, 처음이라 떨렸나 봅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점심 먹고 들어갈래? 예, 좋습니다. 둘이 먹는 점심은 처음이라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좋아하는 건 뭐냐,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국밥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 힘들어? 아니요, 안 힘듭니다. 사람들 국밥 먹다가 체하겠다. 작게 좀 말해. 긴장 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계속 긴장해 있어? 그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수? 아, 참. 실수 좀 하면 어때? 욕 한 번 먹고 고치면 되는 거지. 너무 군기가 바싹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 과장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저희 아버지랑 많이 닮으셔서 정이 가서 조심스레 말씀드려요. 아버지? 뭔데 그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전기를 관리하시는 쪽에서 업무를 오래 하셨는데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우리는 전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날 이후로 몸이 편찮으시게 되었어요. 제가 또 외동이거든요. 저까지 실수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머니가 어떠실지. 여기서 실수해서 명을 달리하면 어쩌나 하는 게 아니라 생계든 뭐든 제게 짐이 많다고 여겨져서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참, 세상이 참 너무하기도 하네. 꼭 좋은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시련을 주기 마련이라니까. 좋은 사람,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 또 누가 있나? 그냥 한눈에 봐도 딱 보이잖아. 좋은 사람이라는 거. 고생 많았겠네. 다음에 소주 한잔 하지. 내가 살 테니.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입의 얘기를 듣고 나니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다른 직원들도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가뜩이나 아들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신입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후로 마음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직원들 몰래 간식도 좀 챙겨주고 모르는 거 있다고 하면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고 미팅도 종종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모습은 여전했던 탓에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그 신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거냐?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눈치 보인다.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일이나 잘해라 하는 둥 신입에게 핀잔을 주곤 했었죠. 그때마다 신입이 제게만 말해준 속사정을 알리고 싶었지만 신입이 원치 않는 듯하여 혼자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신입에게 조금 심하다 싶으면 가서 말리고 일부러 화제를 돌리면서 은근슬쩍 챙겨주는 것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래도 신입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욕 좀 먹는다고 주눅들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이 날수록 능률이 조금씩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입이 들어온 지 1년 안 된 11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때 정말 바빴어요. 회사 특성상 연말 한두 달 동안
회사 1년 매출의 거의 반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바쁘기도 바쁘고 중요하기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야근도 자처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건 직급 상관없이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이었던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도 많아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고,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날이 서 있는 예민한 시기였죠. 또 그 해에 끝나야 하는 계약건들도 많아서 시간 약속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장님은 능률 떨어진다고 연말에는 술도 거의 안 드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신입이 저지르고야 말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서였습니다. 그 거래처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만 거의 3년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다른 회사랑 소통하고 있을 때부터 은근하게 어필을 계속했었고, 그러다가 그 해 초부터 미팅을 몇 번 하다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얘기가 오갔고, 세 달을 걸쳐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수정해서 결정적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면 이듬해 예상 수익만 몇십억이었던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그 거래처만 계약하면 되는 게 아니었고, 다른 외주업체 몇 군데도 같이 묶여있던 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바쁜 시기였던 만큼 부서 팀장이 그 프로젝트 원고 제본과 샘플 발주를 신입한테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신입도 입사 후 이례적으로 바쁜 시기에 정신을 못 차렸던 상태여서 그랬는지 원고 제품과 샘플 발주를 정말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은 겁니다. 중요한 미팅이었던 만큼 과장인 제가 미팅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날 알게 되었던 거죠. 대리가 제게 와서 말을 하더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식 진짜. 제가 그렇게 꼭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대리, 신입만 탓할 게 아니라 이 대리도 잘못한 거야.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입 아직 입사 1년도 안 됐어. 근데 이 대리는 아니잖아. 미팅이 당장 내일인데 어떡하려고 미리 확인도 안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됐다. 신입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걔 나름대로 지금 머리 터질 거다. 원고는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본해서 내일 아침에 미팅 장소로 바로 보내고, 샘플은 디자인팀 연락해서 3D로 작업 좀 부탁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날 밤 7시에 상황을 파악했던 저는 일단 대리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놓고 3일 만에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대충 씻고 미팅 준비 좀 하다가 겨우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얼른 준비하고 미팅 장소로 갔습니다. 외주 업체 공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터라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려면 일찍이 움직여야 했죠. 일어나자마자 대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리도 밤을 샌 건지 뭔지 답장이 바로 오더라고요. 과장님, 방금 신입이 미팅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기차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회사차로 보냈습니다. 아마 미팅 시간보다 1시간 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원고 제본 다 완료해서 같이 보냈고 3D 샘플도 밤늦게 완료되어서 USB에 넣어 보냈습니다. 샘플본을 가지고 미팅을 하기로 한 게 정석이었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습니다. 대리의 문자를 받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다고 했던 신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분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슬슬 원고 깔아놓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나? 오다 사고를 당했나? 뭐 납치라도 된 건가?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업체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우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미팅을 딱 5분 남겨두고 신입이 도착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원고가 들어있는 박스를 끌어안고 들어오는 신입은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울먹였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됐다. 일단 왔으니 됐어.
자, 준비하자. USB는 나한테 주고 원고 배부해. 네. 그런데 신입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손을 벌벌 떨면서 이번엔 가방을 쑤시더니 아예 가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서 뒤지더라고요. 과장님, USB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원고 배부해. 이대리한테 파일로 보내라고 할 테니까. 신입은 손을 떨며 미팅 원고를 배부했고 저는 이대리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리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거래처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디자인팀에 연락을 했고 겨우 메일로 작업 파일을 보내준다는 답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거래처 사람들이 원고를 넘기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 싶어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입사 후 신입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가까워진 나이에 심장이 벌렁거려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웅성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른 가서 배부된 원고를 살폈습니다. 다른 원고였습니다. 이대리가 나간 미팅의 원고였던 겁니다. 그땐 진짜 심장이 쿵하고 발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신입을 쳐다보니 신입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덜덜 떨면서 울음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이게 뭐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다른 쪽에서는 샘플이라도 보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발걸음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저 그게 샘플이 발주가 늦게 들어가서 저희가 그 대신해서 그 3D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엔 제가 등신처럼 버벅거렸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는 신임을 잃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모두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신입이 제 옆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곧 이대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고가 바뀌었다는, 큰일 났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리와 미팅 예정이었던 거래처와의 계약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100억에 가까운 손해였습니다. 울고 있는 신입에게 반차를 쓰라고 하고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부장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대리랑 신입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제가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걸 떠안고 가는 게 맞나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서 아내랑 자식들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된 도리로 힘든 환경에 있는 신입의 처지를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이 제게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부장님이 욕을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사님에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졌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임을 지라고요.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거래처와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고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계약을 2개나 깨버렸으니 제가 회사에서 떠나야 마땅했습니다. 이사님이 그간 정이 있으니 이사회는 열지 않고 사직서로 마무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날 뻔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대리를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입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왜 짊어지고 회사까지 그만두세요.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죠. 이대리, 내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는데 신입 많이 힘든 상황이야. 그냥 좀 내 말대로 해줘. 과장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 이대리. 그렇게 저는 12년을 몸담궜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들이 수능을 봤고요. 아내에게 퇴직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회사 그만두고도 매일 양복 입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일주일째 되던 날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아내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들의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문제없이 들어갈 성적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았고, 아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딸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니까요. 뭐라도 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으로 무작정 식당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이 되게 간절했는데 친한 형님이 공무원직 퇴직하고 식당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식당을 개업해버렸습니다. 메뉴는 아내가 좋아하는 불고기였고 냉면도 같이 팔았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제 결정을 따라주었습니다. 한 번도 반대를 하거나 한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게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덤벼도 잘 되기 힘든 게 사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죠. 식당은 오픈하고 1년도 채 못 넘기고 망했습니다. 정말 대차게 망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날렸으니 말 다 한 거죠. 아들 등록금은 어찌어찌 아내가 착실히 모아두었던 돈으로 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식당의 일부를 땡겨 쓴 탓에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한 건물의 경비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반절 정도 되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저 종종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처자식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뒀을까? 갑자기 무슨 영웅심보가 생겨서 그런 짓을 벌인 걸까 생각하면서 가끔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건물 경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경비 일 시작할 때 딸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딸이 그때 저랑 아내 몰래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술학원도 가지 않고 학원비를 다 모아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 갈 시간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수능 끝난 다음 날 저희한테 와서 고백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화도 좀 냈습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지. 그렇게 좋아하던 미술을 왜 그만둬? 너 미술 아니면 뭐 먹고 살 건데?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 그걸 왜 그만둬? 너 같은 애가 그림 안 그리면 세상에 누가 그림을 그려? 꼭 대학 나와야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으로 대학을 다녀? 원래부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프리랜서로 일할 거 찾아보고 알바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내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애써 웃던 우리 딸도 엄마 따라서 엉엉 울었고요. 아내가 처음으로 그때 제게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이번에는 정말 밉네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죄책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아내가 꿈까지 포기하며 아이들을 정성스레 키우고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이 아끼면서 노력했는데 나는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고 아내도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이불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진 우리 가족의 모습에 매일 제 자신을 탓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경비 일을 한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오더니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상가 문 닫았던 날, 그날 보고서는 바로 계약했어요. 여기 원래 주인 할머니가 이거 증여할 자식 하나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죽기 전에 처분하신다고 하더니 골머리 안 쌌고 빨리 처분돼서 좋지 뭐. 그런데 새로운 건물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젊어. 30도 안 되어 보이던데. 그래요? 어디 부잣집 도련님이나 그렇겠죠 뭐. 내 느낌도 그래. 그런데 참 사람이 착하고 싹싹하더라고. 원래 부자들이 더 착하다더라고요. 그렇긴 해. 어이쿠야, 그럼 경비도 바꾼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 맞아. 안 그래도 그때 건물 보러 와서는 대뜸 경비부터 찾더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요? 만나면 인사 잘 드려야겠네요.
이거 참 갑자기 긴장되네. 오늘 키 받으러 직접 여기로 온다고 하셨으니까 만나면 인사 잘해요. 저기 오시네. 당장이라도 90도로 인사할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로운 건물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바로 제가 회사 다닐 때 신입으로 들어왔던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신입?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제 말에 신입은 활짝 웃으면서 제게 왔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뭐지? 이거 몰래카메라 뭐 그런 건가? 뭐야 지금?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과장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저 정말로 TV에 나오는 몰래카메라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신입이 건물주가 되어서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어리둥절한 부동산 사장을 보내고 신입과 마주 앉았습니다. 신입은 신기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아니, 신입. 아니지. 이제 건물주분인가? 아니, 그 전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건물주라니. 집안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 내가 있는 걸 알고 온 거야? 네, 과장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코인을 사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 대박 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고깃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 우연히 주워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아르바이트 월급날이었는데 돈 쓸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삼아서 별 생각 없이 넣어뒀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해보니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뉴스에 코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예전에 사뒀던 게 생각이 났고 빼야지 하고 확인했는데 정말 큰 돈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보고 어머니 다음으로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습니다, 과장님. 저 그때는 과장님이 왜 나가신지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그만두신 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대리님도 부장님도 아무 말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이 대리님하고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큰 빚을 졌어요. 어떻게든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지도 않고 이 대리님도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다가 코인으로 큰 돈 벌게 되고 이제는 정말 찾아야겠다 싶어서 퇴직하신 부장님께 연락해서 과장님 근황 여쭈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빚 갚고 싶었어요.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식으로 몇 푼 번 사람들은 종종 봤지만 코인으로 건물주가 될 만큼 큰 돈을 번 사람은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빚을 갚는다고 하니 이게 그냥 좋아하기만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신입은 몇 번이고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고 눈물을 훔치면서 제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받으니까 그때 제 행동을 후회했던 제가 좀 부끄럽고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빚 갚는 건 괜찮고 마음만 잘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입이 막무가내로 저를 부동산에 데려가더니 비어있던 건물 상가 1층 계약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바로 제 명의로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테리어고 뭐고 다 해줄 테니 가게를 운영하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받지 않겠다면서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진짜 한 달을 꼬박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 아주 집요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랑 계약을 할 거라면서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평소에 남한테 손 벌리는 건 질색하는 아내인데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받아요. 우리 많이 고생했잖아. 결국 아내 말대로 신입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섣부르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내의 카페를 드디어 차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딸이랑 같이 상의해서 열심히 기계도 고르고 인테리어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연애 시절 보았던 빛나던 아내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서
신입에게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계속해서 건물 관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비는 다른 사람을 두었고 저는 건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보완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월급은 거의 몇 배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된 과거의 직장 후배한테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니 솔직히 민망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신입도 그걸 알았는지 먼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전 관련해서 일해주시는데 이 정도 보수는 당연해요, 과장님. 참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오고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아내와 딸아이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커피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딸아이가 빵이나 과자 같은 것도 곧잘 만들거든요. 확실히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 뭐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옆에서 시중 들면서 건물 관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덧붙이자면 저희 아들은 지금 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림을 포기한 줄 알았던 딸아이는 무슨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프리랜서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주가 된 신입도 어머니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평탄할 줄 알았던 인생이었는데 힘든 몇 년을 지내고 나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전환점을 겪었으니 후회 없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